저희는 이러한 이유로 사랑을 하는데 혹시 주변에 좀 특이한 이유로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봄만 되면 사랑을 하는 애가 있었어요. 얘는 봄만 되면은 여자친구가 바뀌어요. 그래서 봄만 되면 외로워져서 저한테 소개팅을 부탁하곤 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사랑을 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좋아서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얘는 헤어지고 나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그 텀이 그 2주를 넘어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쟤는 남자친구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사랑해서구나 라고 그렇게 느꼈거든요. 제 주위에도 이렇게 사랑에 빠진 자신의 모습이 좋아서 연애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남자인 많아. 남자인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특히 자신의 연애를 좀 이렇게 트로피처럼 보이길 좋아해서 SNS에 뭐 커플 사진을 정말 많이 올린다거나 아니면 뭐 사랑꾼이라는 태그를 달아서 연애 중이라는 것을 이제 남들한테 되게 보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 자신의 이미지를 포장하려는 결국엔 자기 만족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상대방과 내가 뭐 정신적인 만족감, 뭐 육체적인 만족감을 추구하고 같이 시너지를 내는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친구는 유독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연애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랑이라고 안 해요. 그분들은. 무슨 말이냐면 봄이 왔기 때문에 사랑을 한다는 거는 글쎄요. 제가 외롭기 때문에 혹은 분위기에 취해서 내가 사랑을 한다는 건 사랑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사랑이라는 말을 해서 그 사람을 꼬시거나 혹은 사랑을 통해서 연애를 하려고 하는 거지 사랑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좀 얘기를 해봐야 할 문제가 얘네는 진짜 사랑을 해요.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봄만 되면 외로워져서 저한테 소개팅을 부탁해서 사랑을 하는 친구는 그 사랑을 할 때는 여느 커플들과 다르지 않게 정말 사랑에 빠진 모습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시작한 그 동기가 약간 목적성을 가지고 그냥 외로웠기 때문에 시작을 한 거지만 사랑에 빠지면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사랑을 잘 주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사랑이란 거를 지금 한 가지로만 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뭐 동기가 어떻게 됐든 사랑을 하면 그건 사랑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동기가 외로워서 그러니까 외롭기 때문에 사랑을 하고 싶어서 사랑을 한다. 그건 사랑이 아니다. 라는 거는 조금 이제 그 사람이 어떤지 모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사랑은 되게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사랑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사랑이 찾아와. 근데 나는 애초에 사랑할 생각이 없어서 처음에는 그렇게 뭐 사랑하지 않았는데 뭐 사랑하다 보니까 정말 사랑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 친구분도 외로워서 뭐 소개팅을 받아서 만났지만 그렇게 만나다 보니까 정말 사랑에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에는 종류가 되게 다양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동의해요. 그래서 제가 말했던 거는 제 개인적인 관점이었습니다. 죄송해요. 네, 기분 나빴으면. 네, 저희가 사랑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한번 알아봤었잖아요. 그러면 과학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사랑도 인간이 느끼는 저는 감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사랑을 할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왜 감정을 느낄까로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행복함이라던가 즐거움을 느끼는 이유가 그런 감정으로서 그 음식을 계속해서 먹도록 촉진시키기 위해서인 거란 말이에요. 생존을 위해서는 영양분의 섭취가 중요한데 음식을 계속해서 먹게 하는 것이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즐겁기 때문에 음식을 계속 먹는 거지만 무의식적으로 생존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이성과의 예를 들어서 성행위를 할 때 뭐 쾌락이나 즐거움을 느낍니다. 때문에 계속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런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이 행위가 번식 자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하겠지만 무의식적으로 봤을 때는 종족의 번식에 기여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감정을 느끼고 또 사랑을 하는 이유가 종족 번식과 생존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랑이 이제 생존을 위해서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사람은 왜 한 명만 만나는 걸까요? 그러니까 생존과 번식을 위하면은 여러 명과 연애를 하는 게 더 이득이 아닐까요? 저는 사회적으로 계약을 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진화심리학 읽었을 때 철학 교수님이 설명을 해줬고 원서를 좀 읽어봤는데 원문을 읽어봤는데 원시시대로 생각을 돌아갔을 때 남자랑 여자가 있었을 때 어떤 남자가 가장 인기 많았을까요? 원시시대 때? 네. 정자가 많은 남자. 에? 정자요? 그거 어떻게 알죠? 아니 구석기 시대 때 사냥 잘하는 남자. 그렇죠. 사냥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삭제해주세요. 네.
정국이. 네, 아이고. 너무 그 당시에 뭐 일차원적으로. 현미경으로 확인할 수 없는데. 네, 어쨌든 뭐 그 당시에는 당연히 사냥이겠죠. 그러니까 생존을 했을 때 약해서 누군가한테 먹이를 계속 줄 수 없는, 그러니까 음식을 줄 수 없는 사람과 많이 사냥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사람을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또 현대로 돌아왔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이 사냥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기 있어하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잘생긴 연예인들 혹은 뭐 돈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여러 여자들이 걔네들을 좋아하지만 예를 들면 BTS로 생각해 봤을 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돼버리면 수많은 남자들이 소외당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한 명도 자신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부일처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다수가 이 한 사람이 많은 여자를 취해버렸을 경우 그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짝이 없는데 나는 내 생존을 못하기 때문에 그 이유로 반대로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 한 명은 약속하자 우리 1대1로 하는 걸로 약속을 해서 나는 한 명만 고를게 라고 말하더라고요. 인간이 일부 일처제를 도입한 게 성인의 사망률이랑 관련이 있다는 그 기사를 봤어요. 뉴욕 스토니 브룩 대학교의 진화 생물학자 조앤 소우자 교수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1970년대까지도 남녀 모두가 짝 외에 다수의 상대를 갖는 것을 수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브라질의 카넬라족, 파라과이의 아체족, 베네수엘라의 바리족은 1970년대까지도 다자 연애를 했던 거죠. 왜 이랬냐면요. 자식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부모가 사망할 확률이 높다면 남성들은 더 많은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고 자식을 낳아 자신이 죽더라도 다른 남성들이 자식을 돌볼 것이고 여성들도 다른 남성들이랑 성관계를 해야지 배우자가 사망을 해도 다른 남성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의학이 대중화되는 1960년에서 70년을 지나오면서 결핵 등의 예방접종이 잘 이루어지고 성인 사망의 위험이 줄어들자 다른 파트너들과의 관계도 줄어들고 그렇게 일부 일처제의 사회로 바꾸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인간이 이러한 현대의학의 변화에 대한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적응을 해왔다고 이렇게 이 교수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이 현대사회의 일부 일처제는 인간에게 남아있는 그런 진화적 증거랑은 잘 맞지가 않대요. 근데 이제 인간은 충돌하는 욕망을 조절을 하고 더 많은 이들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일부 일처제를 제도화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이게 그 사회적으로 제도화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엔 이것도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진화론적으로 보면은 사랑을 하는 게 결국에는 번식을 위해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번식의 목적은 내 DNA를 복제해서 남기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인간은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인간 그 아기 있잖아요. 아기가 혼자서 살아남지 못해요. 다른 이제 동물들하고 달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무적으로 꽤 많은 시간을 우리가 보살펴 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아기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간의 아기를 보살펴 주지 않으면은 인간의 아기는 죽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부 일처제를 해서 내가 이제 이 여자랑 하고 애기 낳고 딴 여자랑 하고 애기 낳고 이런 게 아니라 한 여자랑 해서 애기를 가지면은 그 애기가 성장하고 안전화 될 때까지 내가 보살펴 줘야지 DNA가 복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도 일부 일처제가 인간에게는 맞다라는 이론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생물, 뭐 사자든 비둘기든 항상 아기 때는 당연히 죽죠. 생존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엄마들이 계속 모이를 주거나 먹이를 주다가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하산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본다면 사실 어린아이들, 갓난아기들이야 그렇게 생존 스스로 몸을 못 가누지만 한 뭐 13살, 14살 때쯤 되면 이제 충분히 애들이 독립할 수도 있고 18세든 되든 뭐 20살이 됐을 때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충분히 돌볼 수도 있으니까 저는 진화 심리학으로 봤을 때는 좀 이상하다고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독립을 해서 이제 좀 자기 스스로 이제 행동하고 활동을 할 수 있으면 그때는 다른 배우자를 만나서 성관계를 가져서 또 아이를 낳는 게 좀 더 맞다고. 그런데 그 20살까지 자랄 때도 굳이 엄마 아빠가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면 진화 심리학에서 따르면 남자가 갖고 있는 불안이 뭐냐면 여자는 무조건 자기 DNA가 들어가요. 맞죠? 근데 남자는 DNA가 자기 건지 몰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이야 DNA 검사로 확인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여자가 아기를 가졌을 때 자기 DNA는 건 100% 맞잖아요. 근데 누구의 남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계속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씨를 뿌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화 심리학의 기본 전제는 뭐냐면 진화가 20년 단위로 슉슉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서서히 진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남자들이 야동을 보면서 야동을 봤을 때 사진, 스크린에 있는 영상인데 왜 흥분을 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수천 년 동안 이미 그거를 실제처럼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화적으로 봤을 때 아직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기술이.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거 허구야, 이거 그냥 거짓말이야, 이렇게 하면 이제 공감이 안 될 텐데 진짜 내 감정처럼 혹은 내 상황처럼 받아들이는 거죠, 진화 심리학에서는. 아까 마크님이 설명하신 그 이론에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 생물마다 유전자 보존을 위한 전략이 다르잖아요. 자식을 전혀 돌보지 않는 물고기랑 파충류는 단단한 알을 많이 낳아서 확률을 높이는 전략을 취하고요. 포유류는 뱃속에서 어느 정도 키워서 낳는 전략을 취합니다. 인간도 사실 그렇죠. 근데 하지만 포유류는 인간보다 훨씬 더 많이 낳아요. 집돼지는 한 번에 10마리씩 이렇게 낳는다고 하죠. 근데 인간처럼 한 명, 기껏해야 쌍둥이, 새쌍둥이를 낳는 포유류는 아주 드물어요. 더군다나 여성은 이제 9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뱃속에서 새끼를 길러야 하죠. 그리고 출산 시에도 인간 아기의 머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성은 커다란 신체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또한 인간만큼 산후조리가 중요한 동물은 없다고 해요. 출산 후에도 인간 아기는 오랫동안 걷지도 뛰지도 못해요. 그래서 인간은 새끼를 키우기 위해 그 어느 동물보다도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즉, 인간 여성 혼자의 힘으로 아기를 키우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남성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화 심리학에서는 이것이 인류가 지속되기 위해 인간에게 사랑 및 일부 일처제가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좀 과학적 접근 말고 좀 철학적인 접근으로 가고 싶은데, 그럼 이렇게 진화론적으로 보면은 다자연애가 더 이득이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왜냐면은 남자는 더 많은 씨를 뿌리면 더 이득인 거고, 여자는 더 많은 남성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의 DNA인 아이를 보호해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왜 다자연애가 이렇게 과학적으로는 다자연애가 더 이득인데 왜 안 될까 하면은 차이가 이렇게 정해서 그래 라고 하는 거에서 넘어서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인간의 욕망 두 개가 그 내면에서 부딪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자연애를 하면은 그 인간의 욕망 두 개가 뭐냐면은 하나는 자유롭고 싶은 욕망이에요. 인간은 자유롭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소유하고 독점하고 싶은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에 드는 핸드백이 있어. 그럼 내가 이걸 사고 싶어, 내가 내 걸로 만들고 싶잖아요. 그럼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이 욕망 두 개가 이제 사랑에서 충돌을 한다는 거죠. 다자연애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고 싶은 욕망을 선택한 거잖아요. 한 사람에게 구속받지 않고 여러 명을 만남으로써 그 자유롭고 싶은 욕망을 내가 택한 건데, 일부일처대 한 사람을 만나는 거는 그 자유롭고 싶은 욕망을 포기하고 대신에 이제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택한 거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자유하고 싶은 욕망보다는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더 세지 않나, 사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부일처제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다면은요, 누구를 사랑할까요? 질문이 좀 웃기네요. 결혼정보회사에서 결혼한 부부 300쌍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남성은 이상형을 설정하는데 성격과 외모에 집중하는데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직업, 경제력, 학력, 신장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를 한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나요? 일부 동의해요. 어떤 부분에서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보고 있는 기준이 있다는 건 동의하지만 그 남성은 마치 성격이랑 외모만 집착하고 여성은 직업이나 이런 외적인 것에 집착한다는 거는 좀 반대됩니다. 저는 이게 약간 지금의 사회 구조가 남성이 임금을 좀 더 많이 받잖아요, 여성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가 남성의 능력을 더 많이 보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아마 이러한 결과는 2030년, 40년이 되면은 좀 더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추가로 좀만 더 해서 옛날에 가부장제가 심했잖아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그거하고 또 연관되지 않을까. 그래서 옛날에는 남성이 돈을 벌고 여자가 집안일 하는 그런 문화에 살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거에서 이제 비롯돼서 그런 잔재가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가부장적인 시대에서 굉장히 바뀌고 있는 세대를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도기죠. 과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이상형은 뭐예요? 궁금해요. 그럼 각자 이상형 기준을 좀 얘기해 볼까요? 마크님 제일 궁금해요. 마크님 뭐 외모 아니면 성격 아닐까요? 아니 근데 사실은 외모 성격이 이상형이라기보다는 보통 이제 나름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외모가 이랬으면 좋겠어, 이런 기준이 아니라 그냥 내가 봤을 때 괜찮은 그 기준이 딱 있을 거예요. 개개인마다. 이걸 딱 정하진 않아도. 그런 거는 그래서 이상형이라고 제가 볼 순 없고, 저는 이상형이라고 이제 특정 부분을 말하자면은 말을 예쁘게 하는 여자를 되게 좋아해요. 말을 예쁘게 하는 여자를 되게 좋아하고 제 이상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치관이 저랑 비슷한 여자가 좋아요. 저는 이제 나이가 좀 미래를 생각해야 되다 보는 이제 그런 나이가 되다 보니까 저랑 이제 같은 미래를 그리고 있는 여자가 제 이상형입니다. 저의 이상형은 저는 주로 여성의 비율을 봐요. 비율이라는 게 머리랑 몸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비율이 안 좋아서 그런지 제가 머리가 커서 그런지 머리랑 그러니까 키가 뭐 160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머리랑 키의 비율이 되시나요? 몇 등신인지. 쉽게 말해서 머리 잡고 가슴이래. 가슴은 되게 나는데 막 개인적인 얘기잖아요. 머리 잡고 다리 마세요. 긴 여자. 머리 잡고 다리 긴 여자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다리 상관없어요. 그 비율이 다리 긴 여자 아니에요? 몸 전체적인 비율인데 물론 그렇죠. 대부분 몸통이 길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어쨌든 머리와 내 몸의 비율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외적 기준은. 내적 기준은 사실 저는 크게 없어요. 왜냐면 제가 다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오. 대략적으로. 너무 정말 다른 경우는 못 맞추겠지만 제가 만나본 사람들에서는 대부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외적 그것만 봐요. 저의 이상형은 이제 또 다들 외적, 내적으로 다 따로따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외적으로는 저는 키 큰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딱 안겼을 때 제가 푹 안길 수 있는 포옹해주고 허그해주는 그때의 느낌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키 큰 게 좋고 내적으로는 이제 전 진짜 공감을 잘해주는 사람이 좋더라고요. 이게 제가 예를 들어서 힘든 일이 발생했을 때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은 왜 힘들었어? 뭐가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렇지 않으신 반대분들은 이제 힘들었어? 뭐가 문제야? 어떻게 해결할까? 해결 방안을 먼저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감을 잘해주고 제 감정을 좀 이렇게 이해해주려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호감을 얻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좀 배울 수 있는 사람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노이마님이 말씀을 해주셨듯 성향은 달라도 되는데 가치관은 좀 비슷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이상형이라는 게 왜 또 웃으세요? 뭔가 기분이 이상하네. 헌신하는 남자 어때요?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가신다고요. 미쳐버리겠네 아주. 맞아요 사실. 근데 사실 이상형이라는 게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바라는 건 되게 많은데 그 모든 걸 갖춘 남자를 찾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진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 진짜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좀 이상형을 좀 구체화를 시키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상형이 있지만은 한 번도 이상형에 꼭 맞는 사람을 못 만나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이상형에 정말 가까운 사람 아니면 이상형에 꼭 맞는 사람을 만나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근데 저는 이상형을 따로 두질 않아가지고 사실 꼭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외적인 것만 비율만 본다고 좀 했잖아요. 그거 좀 집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나봤죠. 만나봤고 지금도 만났고 와이프도 그렇고. 근데 이상형에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 연애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꼭 이상형을 만났는데 진짜 만났지만 생각보다 별로면 어떻게 돼요? 엄청 실망할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상형이랑 맞는 사람 만났을 때 더 실망하는 것 같아요. 그 기대감이 있으니까. 맞아, 그렇죠. 맞아. 이상형이랑 아예 부합하지 않은 사람 만나면은 기대감이 없으니까 오히려 덜 실망하는 것 같고. 저도 진짜 딱 그래요. 저는 이제까지 사귀었던 남자친구들이 비슷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성격, 배경, 외모 다 각각 다르거든요. 그냥 항상 그 사람이 좋아서 만났는데 이상형에 맞는 사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항상 궁금했어요. 진짜 맞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이상형을 저도 만나본 적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하네요. 어떻게 저랑 천생연분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걸까요? 천생연분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걸 합리화시키는 거지 정말 천생연분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덧붙이자면 저도 이제 사랑은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천생연분이 주어진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이상형을 추구하지 말고 이상형이 되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말 좋네요. 연애 심리학에서는 SVR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심리학자 머스타인이 주장한 이론인데요. S는 스티뮬러스, 만남부터 연애 초기까지의 단계입니다. 여기에서는 상대방의 외모, 목소리, 성격이나 사회적 평가 등의 자극이 중시됩니다. V는 밸류인데요. 연애 관계에 있는 단계입니다. 여기에서는 취미나 가치관 공유가 중시됩니다. R은 롤입니다. 결혼이나 공동 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에서는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보완하는 관계가 중시됩니다. 따라서 이 세 단계를 모두 거쳐야지 결혼 상대로서 이성을 결정을 한다고 해요.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할 사람에 대한 이상형과
연애할 사람에 대한 이상형은 다르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나폴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중에 유일한 기혼자시잖아요. 네, 이거 SVR 되게 재밌네요. 일단 저는 사실 결혼할 사람과 연애할 사람을 나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결혼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근데 저는 연애를 하면 다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결혼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말하는 제 3대 거짓말이 있어요. 양효진의 3대 거짓말. 첫 번째가 얘가 마지막 사랑이야. 두 번째가 이제 사랑 안 할 거야. 세 번째 얘랑 결혼할 거야. 이게 제 3대 거짓말이었는데 지금 와이프가 그걸 깼죠. 근데 저랑 와이프랑 보니까 SVR 맞는 것 같아요. 저 지금 공동 생활을 시작하는 단계로서 서로 역할을 이해하고 보완하는 관계.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물론 다툼도 있지만 뭐 그런 한계성이 다 있으니까 보완하고 있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설문조사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전국의 25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올해 연애와 행복 인식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교제 여부는 미혼 남녀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즉 사랑을 하면은 더 행복을 하대요. 연애 중인 미혼 남녀, 그 중에서도 특히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솔로보다 더 행복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요. 미혼 남녀의 평균 이성 교제 횟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25세에서 29세 연령대에서 평균 이성 교제 횟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혼을 넘어 비연애, 탈연애라는 말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왜 이러한 비연애, 탈연애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처음에 제가 말했듯이 비효율적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연애를 하는 것보다 연애를 안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그게 더 내 인생을 재밌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굳이 연애를 안 하는 거죠. 저는 그 오로지 팟캐스트 저번에 한 것 중에 자기계발 부분에서 배웠던 건데 업글 인간에 대해서 들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내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한다는 것은 어쨌든 나 말고 신경을 써야 하는 상대방이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업글 인간, 이제 내가 스스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굳이 남들과 같이 해야 하나? 약간 이런 것도 해서 사회 현상에 반영이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사회적 분위기가 연애를 지금 좀 방해하는 그런 분위기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에도 경제적으로 20대, 30대가 가장 이제 궁핍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이유를 들 수 있겠고, 또 요즘에는 인터넷상이나 오프라인에서나 온라인에서나 남녀 갈등이 너무 심해요. 이런 것도 다른 요인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탈연애, 비연애라는 개념은 사실 비혼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연애를 하다 보면은 결혼을 할 수도 있으니까. 결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우리 사회에서 이 결혼이라는 게 여성에게 좀 주어지는 그런 불합리성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들이 결혼을 좀 더 꺼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애를 좀 더 덜 하게 되지 않나, 연애에 대해서도 꺼려지게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자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여자들 같은 경우도 이제 여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성적 불평등의 문제도 있겠지만 남자들도 사실 갖고 있는 그런 압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혼이나 탈연애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제가 드는 생각은 지금 우리 사회가 사실은 너무 박하잖아요. 너무 힘들고 연애마저도 스펙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뭐 인스타 같은 데 올렸을 때 내 여자친구나 내 남자친구가 좀 괜찮아야 되고 외적으로, 혹은 뭐 이 정도 재벌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야,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 피곤해지는 거죠. 사실은 그런 사회, 비교하는 사회,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비혼이나 이런 걸 하지 않는가 싶어요. 그 조금만 덧붙이자면은 젠제님 말씀에서 조금 덧붙이자면은 여성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임신할 때 희생해야 될 것들이 사실 남성보다 더 많잖아요. 왜냐면 남성은 이제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지만 여성은 애를 갖고 애를 출산하면은 그동안 이제 내 커리어가 막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희생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결혼을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추가로 이제 아까 경제적인 부분도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정말 동의를 하는 게, 저는 옛날부터 정말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제가 이제 경제적 독립을 하고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이 현실적인 것들에 이제 제가 마주하게 되니까 그게 실제로 정말 힘든다는 걸 몸소 느끼거든요.
그 집이며 뭐 차며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은 금액이고 내가 이 나이 때 절대 벌 수 없는 금액들인데 내가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결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공포감이 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결혼을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지금 사회적 구조가. 그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어야지 연애가 활짝 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패널분들은 사랑에 빠져서 했던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 감정 등등 뭔가 이해가 안 됐던 적이 있으셨나요? 제가 먼저 말을 하자면 저는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하게 흘러가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근데 제가 사랑을 할 때는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몇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기다리는데 되게 행복하고 재밌는 거예요. 이런 나를 보면서 아 진짜 이게 신기하구나. 보통 때는 안 하던 행동인데 정말 이게 변하구나 내가. 저는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사랑에 빠졌을 때 자신의 행동이 조금 달랐다거나 이해가 안 됐다던가 그런 것들이 있으셨나요? 저는 사이코패스 편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공감 능력이 좀 떨어져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데 제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공감이 되고 이제 이 사람이 뭐 아프진 않을까, 만약에 이 사람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은 정말 슬플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상상이 되면서 그런 상상을 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혹은 반대로 이 사람과 좋은 상상을 할 때는 행복하고 그런 공감이 약간 극대화되는 게 참 신기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랑에 빠졌을 때 보여주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다고 생각해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망상. 연락이 안 돼요. 아이씨 얘 지금 연락 안 되는데 잡혀간 거 아니야? 아니면 누구 만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두 번째가 감정 기복이 굉장히 커지죠. 조울증처럼 없으면 너무 불안하고 있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런 거. 세 번째가 우선순위가 아예 다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 다 바뀌어버려가지고 원래 해야 될 것들도 있는데 다 안 해버리고 하는 것들. 저는 많았던 것 같아요. 뭐 대학생 때 과제, 시험 뭐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랑. 그래 앞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뭐 과제 공부 안 해놓고서 막 너를 위해서 왔어 하면서 이제 막 사랑을 했던거나 아니면 뭐 와이프랑 이제 연애할 때도 뭐 급하게 해야 될 것들이 있었는데 친구들한테 혹은 동료들한테 미안하지만 몸이 안 좋아 혹은 뭐 아 나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제 와이프를 만나러 갔던 적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제가 이해가 안 됐던 행동 중에 하나가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어떤 선배를 오랫동안 거의 한 3년간 짝사랑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첫눈에 반한다는 걸 믿지 않았는데 그 오빠를 이제 처음 그 계단에서 본 순간부터 그 순간이 너무 뇌리에 잊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첫눈에 반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알게 되고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렇게 되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좋아하면 좋아한다 표현하고 막 이런 성격이었는데 그렇게 첫눈에 반한 그 선배한테는 3년 내내 좋아한다는 말도 한마디도 못 해보고 맨날 그 사물함에 간식 갖다 놓고 시험 잘 보세요 이런 거 써놓은 편지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 모습이 참 이해가 안 됐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어떤 느낌이에요? 첫눈에 반한다는 게? 나중에 제가 뭔가 영상 편집 관련된 일을 한다면 저는 이걸 진짜 영화로 만들고 싶을 정도로 그 장면이 너무 생생한데 아침 7시쯤이었거든요. 해가 이렇게 쨍쨍 비치는데 저는 올라가고 그 오빠는 내려오고 근데 그 계단 뒤로 비치는 햇살이 그 오빠만을 비쳤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 참 약간 그 예수님 뒤에서 빛이 나오는 후광 같은 효과. 네, 광배 같은 느낌으로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소리도 들렸어요? 뭐 종소리나 뭐 새소리나. 소리는 아예 아무것도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약간 음소거 됐어요. 모든 게. 고백하셨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3년 동안 아무것도 좋아한다 말도 못하고 결국 끝났는데 근데 제가 그 선배가 이제 졸업을 할 때 저한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선물을 줬어요. 초콜릿이랑 이제 편지를 줬거든요. 편지에는 이제 자기에게 3년 동안 보여줬던 그 관심 너무 고마웠다. 3년이 아니고 2년이겠네. 제가 1학년이고 그 선배가 한 학년 위니까. 아무튼 그렇게 얘기해주면서 초콜릿을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초콜릿을 고이고이 품고 먹은 다음에 상자도 못 버렸어요. 근데 집에 돌아왔는데 어느 날 엄마가 그 상자를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저 그날 펑펑 울면서 엄마한테 그거 왜 버렸냐고 막 그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이렇게 우리는 사랑에 빠졌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하곤 합니다. 사랑을 연구하는 신경과학자들은 이러한 행동들이 호르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사랑은 가슴이 하는 게 아니라 뇌에서 하는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 사람의 뇌에서는 옥시토신, 바소프레신,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등 다양한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이 반응을 일으킨다고 해요. 사랑이라는 욕망도 뇌에 있는 특정한 화학 물질과 신경 회로로 인해 생겨나는 보편적인 마음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랑에 대해서 사랑에 빠진 현상을 과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사랑에 빠진 연인들 왜 행복할까요? 이것에 대한 이유도 호르몬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바로 도파민 때문인데요. 도파민은 쾌감을 간장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나 좋아하는 것을 보거나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 활성화되는 호르몬입니다. 이러한 도파민은 격렬한 에너지와 쾌락을 느끼게 해줍니다. 도파민이 분비될 때 사람은 생기가 넘치고 기쁨이 최고조에 달해 웃음이 많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쾌락에 한번 빠지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 쾌락을 느끼고 싶어 하게 되고 그게 바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도파민이 언제 많이 분비되는지 아세요? 바로 사람이 마약을 했을 때. 히로뽕을 복용했을 때의 뇌의 반응과 사랑에 빠진 사람의 뇌의 반응이 되게 비슷하다고 해요. 사랑은 마약과 같이 쾌락 중추가 중독이 되는 겁니다. 사랑은 마약이래요. 사랑은 마약이죠. 그래서 아까 봄만 되면 그 친구는 마약을 하는 거군요. 그런데 문제는 도파민은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만 생성이 되는데 같은 자극이 반복이 되면 도파민이 잘 생성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연인들이 권태기를 겪게 되고 오래된 연인들이 서로에게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유는 사랑이 줄어서가 아니라 도파민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예측하지 못할 때 자꾸 변화를 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제 얘가 원래 이러는 애가 아닌데 갑자기 왜 이러지? 이러면서 막 설렘이 올라오고 그런 거예요. 정확해요. 그래서 연인들이 뭔가 과거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경험을 하거나 같이 하거나 위험한 모험 행동을 같이 하면은 이 도파민이 다시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포옹과 키스 등의 신체적 접촉을 원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바로 옥시토신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이 호르몬은 친밀감과 결속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옥시토신은 일명 사랑의 호르몬이라는 별명이 있는 친구예요. 옥시토신이 혈류에 분비가 되면 껴안고 싶은 충동과 성욕을 느끼게 되고 신체 접촉을 통해 연대감과 일체감을 느끼게 됩니다. 도파민은 유효기간이 있지만 이 옥시토신은 다행히 유효기간이 없다고 해요. 따라서 옥시토신 덕분에 연애가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랑의 호르몬, 바소프레신이 있습니다. 이 바소프레신은 일부 일처제 화합물이라는 별명을 지닌 애착 유발 화학물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의 포유 동물 중에 약 3%만이 일부 일처제성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놀랍게도 인간은 이 일부 일처제군에 속하지 않습니다. 일부 일처제군을 대표하는 거는 바로 들쥐입니다. 자, 그러면 흥미로운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초원지대 흑쥐와 목초지대 흑쥐는 유전적으로 99%가 같지만 딱 한 가지 차이가 바로 이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입니다. 초원지대 흑쥐는 목초지대 흑쥐보다 성행위를 할 때 옥시토신이 더 많이 분비되고 짝짓기 후에는 바소프레신이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초원지대 흑쥐들은 목초지대 흑쥐보다 자기 짝에 대한 애착관계를 더 잘 형성하고 새끼를 더 잘 보는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평생 한 마리의 파트너와 짝이 되어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 반면 목초지대 흑쥐는 여러 암컷과 교미하는 남봉꾼이면서 아내도 자식도 돌보지 않고 살아간대요. 그럼 다시 인간으로 돌아와서 결혼한 부부의 관계는 4년 후 그 만족도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7년 정도에서는 이혼하는 부부가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 시기가 바로 자녀를 낳고 아이가 유아기를 지나 아동기로 접어드는 시기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좀 커서 뛰어다닐 수 있게 될 쯤이면 다른 파트너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유전자의 생존에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일부 일처제를 선택을 하고 있죠. 이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아직도 어렵네요. 공부하세요. 공부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저는 나폴 스님한테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많이 배웠죠? 제 나폴스 사랑 아카데미 그러니까 있어요. 불규칙적으로 뭔가를 하라 이런 걸 좀 많이 그런 배워갑니다. 연애 팁들 다음에 또 알려줄게요. 연애 팁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제가 다 풀게요. 영업 기밀인데 다 풀게요. 저희가 사랑을 진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를 보고 또 마지막에는 과학적으로도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이론이든 저 이론이든
사랑을 설명하는 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의 이론이 다 모든 걸 설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미스터리한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샤이님은 일일 게스트로 이렇게 참여를 하시게 됐잖아요. 어떠셨어요, 오늘? 우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이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벌써 훌쩍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고 또 사랑에 관해서 진짜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아요. 저는 사랑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만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 들으면서 좀 오늘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샤이님 덕분에 저희도 많이 배웠습니다. 아침 7시 네, 햇빛. 그러면 오늘의 이 알 수 없는 사랑을 또 이렇게 미스테리스럽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계신가요? 사랑하세요. 오늘도 슬기로운 지식 한 잔에 취하세요. Cheers. toujours madame madame mais mon cœur toujours padam padam avec un café avec une baguette marchant sous la tour Eiffel